최근에 이슈된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요새 네.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아마 본인이 계산한 대로 발언을 했고 뭐 후폭풍은 크지만 굉장히 본인 참모들과 득이양양하게 내가 김문수를 가리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좀 자평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이제 득이양양해요. 프레임을 우리가 만든 거에 예. 빠졌다. 민주당. 결국 이런 내가 식으로,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후보 10% 이번에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넘기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하는 거는 9.96%를 네. 기대하고요. 근데 본인은 그걸 넘겼다고 생각하고 지금 더 나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가면 15%도 보인다. 내 계산대로 다 먹혔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 것 생각하더라고요. 같은데 이게 이제 정치도 잘못 배웠고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사꾼 내지는 기회주의자의 몰락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직교에 지가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빠지는 모습. 이게 이제 40대 윤석열 혹은 준석열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을 향해서 그런 비판과 정계 은퇴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이 이제 그거를 만회하는 수단으로 그 유시민 작가님의 지명도를 활용하려는 지금 시도를 또 하고 있잖아요. 유시민이 대통령 후보입니까 지금? 그리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어떤 태세 반전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장난질에 더 이상 이게 속지 말아야 되고 언론들도 지금 살판 났어요. 이제 뭐 하나 물었다. 네. 이제 예전에 하던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선거 과정에서 왜 생기는가 하는 점에 대한 그 중심을 꼭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서운한 점이 있고 비판할 점이 있으면 그건 그걸로 끝내야 될 일이지, 이거를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열악한 처지를 반전시키려는 소재로 지금 사용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네. 이거에는 결단코 속지 마셔야 된다. 근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화요일 날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망언에 가까운 말을 하고 예. 온 국민이 다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충격을 받고 예. 저도 막 지금 매일 그 부분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네. 뭐라 그럴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발언을 했나, 아무리 본인이 눈에 띄고 싶어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준석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사나 방송사들도 너도 나도 이준석을 불러서 다시 해명 기회를 주고 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이 사람 별명이 여의도 금쪽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존 매스미디어에서 이준석을 띄워주고 있더라고. 우대하고. 예. 그건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왜 안 그럴까요? 갑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언론도 한국 사회 기득권 카르텔의 중요한 일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수구 진영이 불안하다고 했는데 가장 불안한 게 또 언론이죠. 어떻게 될까? 이제 시민들의 언론 개혁에 대한 열망이라는 게 검찰 개혁의 열망보다 뒤지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 검찰은 시민들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저거는 확실하게 방향도 보이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언론은 여전히 민간 기관이면서 공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오는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언론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한 면이 있죠. 그러려면 본인들 입장에서 대안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한덕수를 생각해 봤으나 무산됐고 네. 그러니 나중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려면 이준석이라도 붙잡고 네. 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의 지금 수준인 거죠. 이게 혐오에 기생하는 극우적 마인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동료의식.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공감하는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발언을 하면 방송 출연을 정지시켜야지. 그렇죠. 공론회장에서 이건 추방해야 될 대상인 건데. 오히려 방송에 더 인터뷰 기회를 주고 있어요. 아니 그렇죠. 그런 혐오스러운 발언을 해서
어떤 일반 대중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종의 폭력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막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공인도 아니고 네.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뭐 그 어떤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든 뭐 아들이든 딸이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공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네. 뭔가 좀 남용을 하고 그러면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건데 그냥 뒷조사를 하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또 막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또 사법 처리까지 받고 다 사과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 괴롭히기식으로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이 더러운 전쟁을 계속 이제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멕시코 조국 카르텔 사태 같아요. 때, 조국 사태 때 재미를 봤고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현혹하기에 되게 좋은 소재란 말이에요. 예전에 이회창 병역 비리 사건 아들 그때는 아들 얘기 왜 그거는 했냐, 이상하잖아요.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권력이 개입해서 권력이 작동해가지고 개입한 거잖아요. 누가 예, 봐도. 그렇게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내야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것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거니까 네. 명확하게 해명해야 된다 이런 거였던 것이고 네. 그 본질이 다른 건데 아니 거기도 아들이고 여기도 아들이잖아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늘 해왔던 게 그들의 지지자들한테는 먹혀왔던 수법이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미국이 세니까 미국에 붙어야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들을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데서 이게 다 비롯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증 부분도 저는 이 어떤 공직 후보자의 가족들에 대한 검증도 이런 방식의 검증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 뭐가 이 사람이 특혜를 받았던지 예, 그럼요. 뭔가 당연하죠. 남용을 했다든지 제가 비서관 뭐 2011년부터 이재명 후보를 알고 2018년부터 이재명 후보 비서관을 했지만 사모님하고 그 배우자하고 이렇게 여사님하고 대화를 길게 해본 게 2024년 1월 2일에 이재명 후보가 테러 암살 사고로 예, 서울대병원 수술 받을 때 그때 길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경기도청이나 당대표실에 있을 때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 관련해 갖고 전화를 받아본 적도 없고 네. 그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우리한테 행사한 적도 없고 네. 전혀 그리고 그 자녀 아들은 본 적도 없어요. 뭐 그러면 사실은 우리 뭐 보좌관들 사이에 안철수 의원은 유명하거든요. 안철수 의원실은 의원이 그렇죠. 2명이 다 유명해요. 최종 결정권자가 항상 예. 나중에 있다 이게 있죠. 아니 예. 안철수 의원 배우자는 정말 그 관여도 많이 하고 보좌관들 채용이나 이런 거에 아주 그냥 그 국회에 파다한 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배우자는 좀 검증을 해야죠. 그렇죠. 본인이 막 의원실도 권한을 많이 오고. 근데 개입했으니까. 김혜경 여사나 뭐 그 자녀들은 전혀 관여한 게 없고 이제 언젠가 한번 그 김혜경 여사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름 내가 정말 조심해서 살았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이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본 적도 없어요. 행사 때 이렇게 멀리서 보고 뭐 사실은 뭐 어느 좀 공직에 있거나 뭐 선출직에 있다 보면 그러한 배우자들이나 가족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이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저렇게 과도하게 한 사람의 신상을 저렇게까지 하나.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사과를 했고 3년 전에 본인도 어쨌든 재판으로 다툴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약식 명령을 받아들여서 끝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이 사건을 불거지게 해서 공격을 하려는 그 의도. 제가 참 이거를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아온 경험에서 좀 이렇게 보자면 네. 이 우리 민주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은 보면은 부인한테 되게 미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많이 벌어다 준 적도 없고 안정감 있는 생활을 선물한 적도 없고 거의 반 백수처럼 맨날 사고 치고 저거 언제 잡혀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만 끼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 네. 그러니까 부인들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아내들도 남편의 활동이 늘 어떤 그 기관의 감시나 이런 거에 놓여 있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늘 조심한다고요. 네.
그런 게 아주 습성화가 돼 있어요. 어찌 보면. 근데 상대적으로 저쪽 진영을 보면 이거는 이제 기득권 카르텔의 일원들로 있잖아요. 그럼 대개 보면 처가떡에 집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부인의 발언권이 세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지금 면면들을 보면은 그런 자들이 많아요. 한덕수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그런 윤석열이 뭐 마찬가지고. 예. 윤석열을 못 따라가죠. 한동훈이도 마찬가지고. 그런가요? 예. 그럼요. 그 처가가 검사장이고 뭐 검사였기 때문에 네. 저기 하는 거라고 그 집안의 진씨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다 그런 어떤 그 살아온 방식이나 루트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이거를 남편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산물이나 자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네. 네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SK가 누구 때문에 순위가 올라갔는데 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관여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세계에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으니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도 그게 부부라서 하나만 구속한다 하고 말아서 그렇지 김윤옥 씨가 그럼 혐의가 없었느냐.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박근혜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최순실이 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증세가 윤석열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증세가 이 한국 사회의 이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 구조와도 다 맥락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지.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해찬 총리님께서 민주주의정이 30년 집권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에 근본적인 어떤 바램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런 걸 좀 의식 구조나 사회적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아, 이제 저희가 방송 마감할 시간이 됐는데요. 아, 혹시 그러네, 의원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뭐 네. 핫스팟의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진행을 해주셔서 핫스팟이 더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반갑고 우리 항상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서로 그냥 반갑게 한번 얼싸안잖아요. 얼싸안고 지나가는 걸로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서 또 재밌었습니다. 소중했고. 저는 최강욱 의원님 주말에 방송 하시는 것도 열심히 보고 열심히 보려고 하고 고맙습니다. 방송 이렇게 유튜브 많이 출연하셔서 공직 관련해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고 그 내용들이 좀 소중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우리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최강욱 전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기록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많이 해주셨어요. 저보다도 우리 김주호 실장님의 다양한 경험이 우리 새 정부에서 좀 소중하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예, 많이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